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정도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북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대북 대화 제의보다는 테러 지원국 지정과 같은 강경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내일 정도면 한반도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귀순병사한테 북한이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소총 금지가 된 소지가 금지된 공동경비구역에서 AK 소총을 사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밝혔듯이 총탄이 우리 측으로 넘어왔다면 이 역시 중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동안 잠잠했던 한반도의 위기지수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요즘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들어온 소식인데 유엔에서 다시 북한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됐죠. 네, 거의 연례 행사가 좀 되고 있죠. 그렇죠. 매년 네, 나오는 거니까. 유엔 총회 인권 문제를 맡고 있는 제3위원회 이 공언과 비인도적인 대우 그리고 비사업적 자의적 구금과 처형 등 이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이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도 그대로 채택될 예정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3년 연속 대북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이제 채택되게 되죠. 네. 이번 결의안은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한 우려 그리고 재개를 좀 요구하는 내용이 좀 포함됐고요. 또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는 타국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북한에 여러 미국인들이 좀 억류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결의 채택 전에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히고 퇴장을 했는데요. 결의안은 이에 따라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탄이 우리 측으로 넘어온 것을 지금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은 인정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네,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근데 이 북한군 병사 이제 지프를 타고서 이제 귀순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송영무 장관은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도 북한군의 총알을 맞은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 분계선 아래, 즉 한국 측 지역으로 넘어왔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총탄이 우리 쪽으로 발사된 첫 사례라고 하죠. 이 귀순한 북한군 병사 이 군용 지프를 물고 JSA 군사 분계선을 향해서 돌진을 하다가 이 배수로의 바퀴가 빠져서 이제 차량이 멈추자 지프차에서 내려서 남쪽을 향해 뛰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군들은 이 병사의 귀순을 막기 위해서 이 권총과 AK 소총 40여 발을 이제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동경비구역에는 자동화기, 즉 AK 소총 같은 경우에는 반입 자체가 좀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네. 정전협정이 위반인데요. 어제 국방위에서는 우리 측이 즉각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는 아군 피해가 없던 상황이고 이 귀순한 병사의 신병 확보가 우선이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SA에서 이 우리 측으로 이 총탄이 많이 넘어왔다면 이거는 사실 중대한 도발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이제 총탄이 넘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순간적으로 쉽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어딘가는 떨어져 있을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AK 소총이라는 게 원래 JSA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자체가 안 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협정 위반이고요. 참 보면 북한 편리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체포된 분 또 있잖아요. 왜? 네, 이현기 전 원장이 예, 좀 예. 체포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 누구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시작을 하면은 국정원장이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난 10년간 있었던 국정원장 대부분이 구속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박근혜 정부 때 이 국정원장을 지낸 그 3인이 모두 그 구속되는 상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어제 새벽 그 검찰이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그 긴급 체포한 데 이어서 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 청와대 상납에 따른 그 국고 손실, 뇌물 공여 혐의 이외에도 이 직권남용과 그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인한 그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이 됐습니다. 또 그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이 업무상 횡령 혐의도 그 적용이 됐다고 하네요. 이들 전 국정원장 3인이 모두 구속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후 역대 국정원장 4인이 구속되는 이런 그 초유의 상황이 좀 예견되고 있기도 하죠. 초유의 상황이라기보다 전 세계에 처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 인사였던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네요. 그러죠. 네. 서울중앙지법 그 첨단 수사 일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e스포츠협회 그 사무총장 등 그 협회 간부 2명을 그 자금 유용과 그 자금 세탁, 허위급여 지급 혐의 등으로 그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이 조모 사무총장 등은 그 협회 그 아무런 직함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전병헌 수석의 그 전 보좌진 윤모 씨에게 그 법인카드를 내줘서 1억 원을 유흥비 등으로 그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수사 상황에 따라서 그 전병헌 수석을 그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병헌 수석 어제 그 롯데 홈쇼핑 그 의혹 등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규명이 우선해야 될 시점이라면서 그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이제 시사를 했고요. 이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고 저 언론중재위에 네.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그 외국 보도인 만큼 언론 중재위의 그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좀 덧붙였죠.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취임 인사차 찾아갔는데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그러는데 홍준표 대표한테 가려고 그랬다니까 그거 오지 말라고 그랬다며 또. 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네. 예? 어제 오후 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회동은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제 처음만 공개가 되고 이제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두 대표 그 양당의 그 협력 의지를 좀 다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연대 통합 반성을 타진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 개혁의 파트너로서 그 깊은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승민 대표는 두 당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유승민 대표가 이 통합의 그 전제 조건으로 그 탈호남을 내걸었던 그 과거 그 언론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앙일보의 그 인터뷰였는데 호남을 배제하려는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적극 해명을 했다고 하죠. 영호남 모두 그 지역주의를 좀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좀 잘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네. 그 홍준표 대표 얘기도 해야죠. 유승민 대표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그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유승민 대표가 이제 그 어제 그 최고위원 그 국회의원 그 연석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본인이 밝혔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를 좀 예방하려 했는데 사실상 한국당이 좀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졸렬한 작태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좀 직격탄을 날렸고요.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도 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죠. 그러면서 그 유승민 대표 등 그 바른정당을 이 잔류 배신다 집단이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요. 더 이상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은 그 당내 분란만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문을 닫겠다라는 게 이제 받지 않겠다는. 그렇죠. 근데 이거 대표 방문부터 일단. 문을 닫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죠. 바로, 보도도 많이 됐는데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삼성 특검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약 4조 5천억 정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고요. 당시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도 내겠다.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죠. 하지만 지난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융당국의 다소 모호한 유권 해석 때문에 여전히 차명 계좌도 남아있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세가 필요하다.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후속 조치라고 할까요? 민주당 내 관련 TF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건희 등 차명 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도 개선 TF. 이름이 좀 깁니다. 이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이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희 등 차명 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이름이 되게 길어요. 예? 예. 크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차명 계좌 총 4조 8천억 원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이 한 주제고요. 네. 또 하나 이 과정에서 보니까 금융실명제에 뭔가 좀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금융실명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겠죠. 예. 예, 금융실명제에 미비점이 있다. 그걸 보완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런 문제도 철저하게 좀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예, 조세 정의 차원에서. 그렇죠. 왜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삼성 특검이 밝혀낸 대로 또 삼성이 약속한 대로 4조 8천억 원이 세금이 납부되거나 혹은 약속한 대로 유용한 데 사용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다 유야무야되고 혹은 실제로 제 두 번째 탈세라고 할 수 있는 본인들은 절세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두 번째 탈세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융위도 사실은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의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고 또 국세청은 전수조사에 기초해서 또 이 법 해석에 기초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이냐 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함께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법 적용의 원칙을 만드는 그런 TF입니다. 하나씩 좀 따져보죠. 차명계좌. 예? 아까 4조 얼마라고 그러셨죠? 4조 5천억 원이요? 예. 4조 5천억 원 정도에 되는 차명계좌. 지금도 그 정도의 규모인가요? 이게 만일 차명계좌이기 때문에 그럼 이자부터는 훨씬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4조 1천억 원은 주식입니다. 예. 그리고 4천억 원이 이제 계좌인 거죠. 예. 그 주식은 이제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로 불어났는지 저희들이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삼성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영업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모로 늘어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민 의원님, 죄송한데, 수화기를 조금 입에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근데, 금융위가 최근 그 입장 변화가 좀 생겼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동안 그 이건희 회장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에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거죠. 명의인이 실명으로 했다면 실소유주가 누구이건 간에 실명 거래로 본다. 그래서 차명계좌 명의인이 실존인물하면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종전에 그런 해석을 유지했었는데,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해석을 사실은 뒤집는 발언을 했죠.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 계좌는 차등 과세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7년 대법원 판결, 98년 대법원 판결,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일관되어 있는 건데 그중에 98년 판결을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차명 계좌가 발견되기 종합 수사 결과로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광주 세무서의 6번 해석 때 아까 인용하신 그런 좀 이상한 해석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이 도화선이 돼갖고 이건희 차명 계좌가 원래는 100분의 90% 차등 과세가 돼야 되는데 100분의 38% 종합 과세만 하고 이제 피해간 거죠. 100분의 90%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90%라는 것이 이 차명 계좌 액수의 90%인가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90입니다. 아니, 그러고요.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한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면 뭐 이게 형사이권 뭐 이런 거는 안 되나 보죠? 그 당시에 금융실명제법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2014년도에 제가 차명거래금지법,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이죠. 21년 만에 금융실명제법을 고쳤습니다. 그 전에 금융실명제법은 허명, 가명을 금지한 거였거든요. 차명은 인정이 됐습니다. 차명도 실명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임직원의 이름을 차명을 한 거죠. 실명거래라고 실명거래, 그것도 실명거래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자금의 은닉처, 불법 증여의 그 분산 같은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1년 만에 이제 그 법을 고치자. 그래서 차명거래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하는 이제 법안을 갖다 제가 제출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실생활에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되게 차명거래를 많이 합니다. 뭐 산악회, 동창회,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모임이나. 그러다 보면 예외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예외로 하다 보면 법이 예외가 너무 많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법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갖고 긴 논란 끝에 여전히 지금 차명거래는 허용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 그러니까 그 명의가 개설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고 해봐요. 한 뭐 1조 원을 개설했다고 하면 B가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면 A가 자기 것을 입증하지 않는 B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2014년에 법을 개정할 때 증여 의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 걸로 간주한다.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논란 끝에 증여 추정으로 놓고 이걸 본인이 되찾으려면 자기가 다퉈서 법적인 그 쟁소를 통해서 그렇죠. 자기 것을 입증해서 이제 가져가게 이렇게 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완의 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도입합니다.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 그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제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TF에서 할 일이 이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징여 의제를 해주자. 명의인 걸로 해버리자. 그러면 더 이상 그 다툼이 없지 않겠습니까?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명의인 걸로 해주려면 뭐 그 명의인은 그냥 돈을 버는 거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이 법이 2014년 그 10월 달에 통과가 되고 1년간 유예를 뒀을 때 2015년 10월. 2015년 10월부터 그 6개월 사이에 89조 원이 1억 원 이상 인출된 89조 원이 인출됐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비해서 한 24, 5% 정도 많이 인출된 건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인출을 갖다가 한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제도 개선할 때는 아예 증여 추정이 아니라 증여 의제, 그러니까 간주하는 거죠. 의제는 법적인 용어로 간주를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그 불법적인 차명거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타스크포스 팀에서 다스 문제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특검에 의해서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밝혀진 것에 대한 과세에
제대로 됐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스를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가까이 검찰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 각종 그 차명 거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과세가 집행됐는가 다 그 형평성상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이 그 당시에 4조 5천억 원 전액을 본인들은 헌납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다 내야 되고 또 나머지는 사회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거든요. 그 세계 1등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스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에 정치보복이 의심되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귀국을 하게 될 텐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격 품격을 지켜달라. 열혈 여권 여권 지지자들에 대한 신경 쓸 거 없다. 특히 정치인이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을 두고 가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것에 대한 지금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개인의 비리 하나하나에 갖다가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왜 국정원을 통해서 왜 군대를 통해서 헌법을 유린했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잖아요. 헌법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겸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자기들이 5년 동안 그 과거 정부에 대해서 들여다본 게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그 사람들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실제로 그 전 정부에 대해서 기록물들을 다 불법적으로 열람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어떤 보복적 언사와 정서가 항상 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동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귀신 신하락가는 소리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복적 정서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예. 우리도 집권 5년을 했는데 정보 없겠냐. 이 폭로로 준비 중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글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협량함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국정을 5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 자체가. 저는 저 양반들이 저렇게 그 페아스를 5년 동안 정치를 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소리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과 규모와 또 어떤 그 철학 이런 것이 담긴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 헌법을 바로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을 제2위치에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원상복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예. 정치를 했고 불법적으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예. 들여다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지난 2012년 대선 때 그 NLL 문건 등을 예. 갖고 나와서 읽은 것 그런 것이 다 치밀한 공작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실상 고백성사하고 실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범죄를 갖다가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실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홍준표 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붙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당내 경선 거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올 것인가 이런 거 이것도 잘 모르겠고 안철수 대표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도전 여부가 이제 제일 큰 변수가 되겠죠. 당내에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링을 바꿔라. 네. 이제 다음에 대통령 나가기 위해서는 예. 서울시장 3선 도전하면 행정가를 비춰진다. 예. 그 당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자갈밭도 함께 걸어야지. 그 레드카펫 꽃길만 가면서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이제 재선에 머물고 서울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내년에 같이 나와서 당에 들어와서 여의도 경험도 하는 것이 네. 본인한테도 좋고 다음에 우리 정권 창출을 위해서 좋다 하는 생각을 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상남도 도지사에 가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또 한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호남도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 땅이 아닌데 부산, 울산, 경남도 사실은 이제 막 이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개토를 해보자. 부산, 울산, 경남도 민주당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토, 정치적 개토 천하를 해보자 하는 건데 박원순 시장은 일단은
쉽게 동의는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저하고 또 몇몇 분하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 서울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갖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대표는 안 나가시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도시재생이랄지 공유경제랄지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도시재생이 의미 있었습니다만 저는 도시를 지금 박원순 시장으로 데코레이션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을 재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개혁의 파트너로서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각각 한 발언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후에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연대 논의가 급물살에 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대표의 만남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 국민의당 지도부 입장은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최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예. 근데 어떻습니까? 어제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가 만나서 이제 단독으로 만난 모양이던데 통합연대의가 중점적으로 좀 오간 모양이더라고요. 예. 통합연대 논의가 그렇게 되면 저 급물살에 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양쪽 당이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 의견을 좀 이렇게 더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상됐던 일이고 유승민 대표가 이제 실제로 책임 있는 자리에 이제 앉았기 때문에 대표성 있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 처음 인사차 왔을 때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거의 지난 한 달째 내부적으로는 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1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전 그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솔한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 자신은 아마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당내 보편적인 분위기, 지도부의 보편적인 분위기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소한 최고위원회의 구성이 이제 7명 아닙니까? 7명 중에서 5명 내지 6명은 적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당의 정체성상 그렇게 결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도부, 최소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는 연대 통합 논의에 적극적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곤란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곤란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글쎄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논의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은 당 안에서 이분들 그분들 이렇게 나누는 게 참 적절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좀 경험이 많으시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경험 때문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계신데 저는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논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공감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정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이거나 초재선급 의원들은
절반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체성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쪽과 연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다른 경우는 좀 조용히 예. 특별한 움직임 없이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국민의당한테도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돈법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봐야지 가만히 기다린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러면 만약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고 보세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게 이제 소위 협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네. 협치라는 말도 별로 하지 않지만 협치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진솔한 형태로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말만 무성했지 지금까지 협치의 진정한 자세를 보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뭔가 지지율을 믿고 그냥 소수 120석 남짓의 정당으로 그냥 이 전국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생각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저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마 가능성이 없는 무망한 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홍정학 후보자 얘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네네. 같은 경우에 이게 애초에 좀 해줄 듯한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당이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가 가로막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글쎄, 해줄 듯하다는 말이 참 묘한 얘기인데요. 예.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그런 기준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읽는 건 그 사람들의 자유니까요. 그렇지만 억제 의총에서 홍정학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논의가 상당 시간이 있었는데 이걸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산자위원들 대부분도 너무나도 부적격한 후보자여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부적격이라고 해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임명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김동철 원내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틀어막아서 일이 그렇게 된 것처럼 묘사를 한다는 것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면 어떻게 하죠?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하고 연계하겠다는 것 같은데? 예산안 연계라고 하는 거는 저희 당이 보기에는 올해 예산안,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은 예산안 자체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아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전대미문의 발상이거든요. 이거는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내세운 어떤 입장, 경제정책의 방향 이런 것과 견주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계하지 아니하여도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강경화 임명 이런 것들이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과 결과적으로 연계됐듯이 다른 법안 처리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 말입니다. 법안 통과를 고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아직 뚜렷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답답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1기 조사위원회 때 아시다시피 이제 박문진 이사장 했던 고영주 같은 분이 들어가서 사실상 회방을 했거든요. 일이 안 되도록.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무슨 정부, 알겠습니다. 각 정당 간의 일이 아니고, 예. 그 유족들의 그 소망을 예. 이제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 수정동의안을 내서라도 예, 협조할 예. 의사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뵙죠.